불교와 성리학 내용은 윤리와 사상에서 배우는 것 아닌가요? Q&A 특강 최경석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불교와 성리학 내용은 윤리와 사상, 우리 줄여서 윤사라고 부르죠. 윤사에서 배우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가 배웁니까? 특히 이 N수행 학생들이 이제 많이 물어봐요. 특히 성리학 정말로 어렵습니다 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자, 동아시아사에서 공통의 사상이자 문화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불교하고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이 불교하고 성리학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 불교하면 뭐 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카스트 제도를 막 이렇게 반대면서요, 뭐 윤회, 해탈, 열반, 정말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성리학도요, 성증릭, 이기론, 뭐 경물지지, 얘가 이런 거 안 하려고 지금 역사로 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라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불교 사상, 그 다음 성리학 사상, 그 내용의 깊이 있는 내용 자체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부분은 윤리와 사상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바로 사상사와 철학이 혹은 사상사와 종교가 왜 다른지를 좀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A라는 사상이, 즉 불교나 성리학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결국 맥락과 흐름에 집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맥락과 흐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즉 그것을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보게 되면 동아시아사에서 어떻게 수용했고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었는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들 우리 신라라는 국가를 보면 신라 자체가 하나의 불교의 국가이자 그 다음 불국토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 자체도 불국사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만큼 어떻게 확산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류했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조선하면 성리학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선의 역사 500년은 곧 성리학을 바로 성리학을 어떻게 펼쳐나갔는가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리학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도 성리학 국가였고요. 그 다음 베트남도 성리학을 받아들였고요. 심지어 이 무사의 사회였던 일본에서도 무사들이 성리학을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리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산되었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재미나게 하나 말씀드리면 일본 사무라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무사들인데 일본은 과거 시험은 없어요. 그런데 성리학은 있단 말이죠. 이게 뭔가 또 이 확산되는 지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교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원나라에서 정말 뛰어났던 사대부 중에 조맹부라는 사람하고요. 우리나라 고려 말에 있었던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중국 수도 대도 바로 베이징에서 만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중국 청나라 때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나라의 고증각자 중에서 완원이라는 사람, 옥만강이라는 사람하고요. 우리나라의 추사체로 유명한 바로 완당 김정희, 뭐 추사 김정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교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에 맞춰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시험 대비 특강하고 그 다음 수능 개념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보러 갑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인적 교류,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혹은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느냐, 그 다음 불교가 어떻게 토처가 되는가, 기존에 있었던 전통신화하고 어떻게 어울렸는가를 강조하고요. 동아시아사에서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면 성리학 자체도 있지만 다른 유학과의 어떤 점이 좀 다르는가, 예를 들어 성리학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중에 양명학이 등장하고요. 또 나중에 고증학, 공양학, 그리고 수능에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일본의 국학, 그리고 일본의 고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른 유학과의 차별점은 뭐냐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시기별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시기인지를 맞추는 문제가 학교 시험이나 아니면 수능에서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학습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불교하고 성리학은 사람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시기인지 좀 보셔야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뭐 인도로 간 승려들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당나라 현장 이러면 7세기의 인도를 갖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왕호 천축 국전을 남겼던 해초 같은 경우에는 8세기거든요. 반대로
이제 중국의 승려, 당나라 때 승려였는데 일본에 갔다 이러면 감진이라는 승려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8세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던 앤닝 같은 경우에 이제 9세기 이렇게 시대별 흐름을 알아야 되겠고요. 성리학도 이 성리학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서 성리학이 발전한 것은 성리학 자체는 12세기 주로 주자가 집대성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 15세기 타인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좀 달라요. 그 다음 이 성리학에 대해서 반발했던 양명학 같은 경우에 이제 명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 흐름과 함께 불교하고 성리학을 알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리와 사상에선 철학 혹은 종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동아시아사에서 불교하고 성리학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상사, 즉 역사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혹은 어떤 맥락 속에서 수용되고 교류하고 확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바로 윤리와 사상하고의 차별점을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불교와 성리학, 우리 수능 동아시아사 그리고 내신에서 정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불교 성리학의 맥락과 흐름 그리고 어느 시기인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Q&A 특강 최경석의 똑똑똑 동아시아사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